마사회 오늘은 통일 외교 안보 특집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입니다. 두 분 다 간사를 맡고 있죠. 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태영호 의원입니다. 네, 저 승진시켜주세요. 어떻게요? 오늘부로 간사가 아니라 위원장 대행. 대행이요? 네, 우리 이광재 위원장님께서 출마해가지고. 출마를 하셨고. 저 국민의힘의 간사는 저는 좀 한 급 낮추세요. 전 간사 대리입니다. 네. 간사가 지금 저기 일본 장관 출장 일본에 일본에 가셨거든요. 갔어요? 김석기 네. 간사님께서 오늘 저녁에 왔습니다. 네. 자, 청문회는 언제 열립니까? 네, 지금 5월 2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요. 네. 권영세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아직 협의가 무르익지 않아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는 청문회 하겠죠? 일단 박진 후보자는 네. 예정돼 해야죠. 있습니다. 빨리 해야죠. 5월 하순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항상 미국 대통령이 오면 뭐 정상회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 다음에 DMZ에 가서 또 망원경 한번 봐야죠. 잠바입고. 그리고 또 한국하고 미국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 관계도 이렇게 또 다시 짜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영호 의원님? 지금 일단 지난 열병식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핵 선제 사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매우 세게 했죠. 대단히 세게 했습니다. 지난 시기도 물론 비슷한 말을 했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타이밍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곧 정권 교체 얘기가 일어나고 또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 대단히 센 이런 발언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지요 핵실험 가능성까지 다 내비치면서 향후 일어날 남북관계와 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기선을 제압해버리는 이런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핵 실험을 하지는 않겠죠? 그거는 앞에다 두고. 지금 현재 상태는 북한 김정은의 발언만 보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발언 자체를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핵 개발하면서 사실은 억지력 때문에 개발하지만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억지력 때문에 개발한다는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위기 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은 그 쪼렛 자체가 그 협박 자체가 억지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은 횡간을 여러 가지로 볼 필요가 있고 그것들은 단지 해석이 아니라 국제 정세라든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다 물으시겠지만 현재 미중 관계도 그렇고 미러 관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이 사실상 소외되는 상황에서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남북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미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존재감이 확실히 줄었어요. 미사일을 계속 쏘고 ICBM 막 쏘는데 관심은 안 줘요. 미국의 모든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거기 하나 또 있어요. 우리가 다 태양절에 열병식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태양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일도 아니고 아버지 생일도 아닌 또 다른 날짜가 필요했던 건 뭘까요? 본인의 집권 1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이 날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10년의 성과를 또 드러내야 되는 해이기도 한 거죠. 저는 이번 열병식에서 여러 가지 발언도 있고 새로운 신형 무기도 있지만은 제가 뽑은 하이라이트 피크는 바로 김정은이 흰 원수복을 입고 등장한 겁니다. 예. 네. 이게 북한에서는 대단히 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각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정도 되면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옷도 입고 군복 한번 좀 폼 있게 입고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북한 전 역사를 보면요. 군복을 입고 최고 통수권자가 군복을 입고 열병식에 나온 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1953년 7월 28일 날 그때 정전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하거든요. 네. 전승 열병식 때 김일성이가 딱 한 번 입고 열병식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입니까? 그리고 이번에요. 그러면 그런데 사진은 많아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실례를 드리면 그 이후에 김일성도 입으라고 했는데 안 입었어요. 왜? 이건 딱 의미 있을 때만 입는 거다. 그다음에 김정일 대회 왔거든요. 김정일 대회 와서 북한의 핵 무기 성공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또 밑에선 또 아첨하면 또 군복 원수복 입으라고 했는데 김정일은 안 입었어요. 열병식에도 안 입고 나갔습니다. 왜 안 입었느냐? 이 정도 가지고 핵을 완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안
입고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네. 사망한 이후에 김정은이가 2012년에 이제 북한군 소위 최고사령관으로 됐는데 그때 원수친구를 수여하면서 입고 나가라고 했는데 아직 핵이 완성 안 됐으니 입을 수 없다 했는데 2017년 11월 달에 김정은은 자기 입으로 핵을 완성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예. 그러면 원수복을 입고 나가야죠. 그럴 때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입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 흰 원수복을 입기 전에 김여정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 나왔냐. 핵 전투 무력이라는 발언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군복을 입고 이번에 나왔다는 건 뭐냐. 북한 주민들과 김정은 옆에 주변에 있는 북한 인사들에게 자 이제는 나는 군복을 입을 만한 그런 업적을 치적을 이제는 했다. 이뤘다. 그런 당당함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동의합니다. 아, 예, 제가 네. 말씀드렸던 거하고 뭐 비슷한 거죠.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늘 북한 방송에서 보던 아나운서한테 아파트. 예, 그렇죠. 아파트 주던 장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과를 지금 과시하고자 하는 딱 그 타이밍입니다. 태영 의원님 랩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아니 저는 이재정 간사님이 더 재미있게 하는데요. 네. 아 태영우 랩.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연령식 때 네. 미사일 이렇게 큰 거 네. 싣고 가잖아요. 네. 그거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페이크 가짜도 나갈지 않느냐. 아니 그런데 진짜랑 가짜랑 막 섞어놓지 아니. 않았을까요? 근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네. 북한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 여기에 가짜를 넣는다 하면 본인이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였겠죠. 예. 엄청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만들어야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알 거잖아요. 이건 가짜다. 그러면 아 우리 최고 지도자는 이렇게 가짜도 사기도 치누나라는 순간에 이 우상화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통제된 사회라도 비밀이 보장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를 놓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건 페이크다 가짜다. 이거는 북한 체제상 있을 수 없는 아우 일입니다. 궁금했어요. 아니 토론을 하러 와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좀 재밌었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리고 그 미사일 밑에 네. 미사일을 실은 엄청나게 큰 트럭 있잖아요. 바퀴 예. 진짜 한 예. 30개씩 달린 트럭. 예. 예. 그 트럭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그 원체는 중국에서 네. 그 큰 통나무, 네. 그 목재 운반용 차량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대목재. 그런데 그걸 들여다가 그걸 더 크게 확장한 거죠. 만든 네. 거군요. 개조해서. 알겠습니다. 네. 네, 궁금증 하나 풀렸습니다. 1030님께서 바이든 트럼프처럼 김정은이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단히 다른 접근법으로 대단히 신중한 접근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때는 톱다운 일단 만나서 해보자 이건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톱다운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나간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톱다운 방식으로 일단 만나보자 이런 방식으로는 갈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오바마 당시에 전략적 인내에 공감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같이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때를 재현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은 많지만 사실은 그 바이든의 보좌관이었던 프랭크 자누치가 누차 얘기하기를 전략적 인내의 성과에 대해서 그 일군들이 다들 부정적입니다. 그때 당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맞물려 가지고 4번의 핵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전략적 인내는 실패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의 예측이 됐었는데 이게 국제 정세하고 맞물린 겁니다. 북한을 위주로 생각할 수 없는 미국 상황이 생긴 거죠. 중국과의 대치 국면에 또 러시아하고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후차적으로 밀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전략적 인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저는 분명히 지금 미 국무부에 들어가 있는 이제 국가안보, 그러니까 국제안보 그리고 군축 담당하고 있는 보니 젠키스라는 분이 굉장히 CTR이라고 해서요. 소위 말하는 점진적 접근법입니다. 보상을 해주고 조금씩 감축을 해나가는 데 대한 굉장한 전문가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할 것 같았는데 똑같이 트럼프하고 다르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는 후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따름이지 전략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 더 첨언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잘 모르고 정상회담에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30대에 벌써 상원의원으로서 러시아와 군축 회담을 대단히 오랫동안 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조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성급하게 결정 내리고 즉흥적으로 응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죠. 예. 이재정 간사께서는 위원장 대리께서는 예전에 만났을 때는 검찰개혁의 기수였는데 외교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한 고민이 있었군요. 자,
그런데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해야 됩니다. 뭐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한미 동맹, 문재인 정부의 한미 동맹 어떻게 보십니까, 태용호 의원님?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동맹 정책, 미국과의 정책을 뭐 이분법적으로 뭐 아니면 또 그렇죠. 뭐 잘했다 뭐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고. 그렇죠. 단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 5월 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뒤에 나온 공동성명. 네. 이거는 대단히 잘 작성된 그런 공동성명입니다. 네. 그대로만 간다면 그러면 한미동맹은 대단히 큰 가능성이 있고 또 발전될 것입니다. 단 여기서 과연 그런 공동성명대로 그 이후 사태 발전이 이루어졌느냐, 거기서는 전 대단히 좀 아쉬운 점과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문건과 현실이 좀 달랐죠. 네. 네. 그 통상 이제 군사안보 동맹, 안보 동맹이었다가 경제 동맹으로까지 결국 공고히 했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과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가 발전될 수밖에 없는 어떤 전 세계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은 역사적으로 지금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나토, 힘 약했던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또 다른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중국이라는 또 다른 미국의 적 아닌 적이 생기면서 인태 전략이 또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사실상 미국은 이미 예전에 경찰 국가로서의 전 세계 패권 국가에서 스스로 힘이 약해져 가지고 자신과의 동맹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고, 그 모양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계속 알고 인지하기 때문에 또 다른 도약을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그냥 그 한미동맹이라는 철학만을 가지고 응하면 안 되는 게요, 세계 질서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동시에 싸울 수 있느냐라는 게 미국 자국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의 피를 중국 위해서 흘릴 수 있다가 더 많대요. 근데 러시아를 위해서 과연 흘릴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처럼 복잡다단한 미국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안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의 전략을 세워야지, 동맹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더 강화하고 심지어 한미, 일본까지 끼워가지고 전략 동맹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니, 안보 동맹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전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그 점은 당선인께서 조금 국익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심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외교의 지평에 예민함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일본이 또 변수가 되는데, 일본이 지금 한미를 묶어서 군사동맹, 군사정보 이렇게 좀 묶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거는 일본의 생각뿐만 아니라 미국의 생각도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방한 중에 이 한미일 이제 이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문제도 당연히 저는 의제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방금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제 한미 동맹의 핵심은, 그러니까 핵심 이제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발전될 그런 향후 방향이 있는데, 한미동맹의 핵심은 여전히 안보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게 한미동맹의 핵심인데, 지난 5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이 안보동맹 문제가 대단히 많이 이제 미흡하고 좀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신뢰를 구체적으로 들면 이제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는 포괄적인 한미동맹 중에서 핵심 사항인 이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안보 태세 완비라든가 이런 측면에 더 저는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 한국을요, 군사력으로 능가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을 가졌지만. 재래식 무력에서는 개임이 안 되죠. 이제. 그렇죠. 우리가 훨씬 뭐 대단히 우월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6대 군사대국이고 북한이 뭐 굳이 순위로 말한다면 거의 30위권 가까이 되거든요. 북한 자체도 재래식 무력은 이제 손 놨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예. 그래서 핵에 더 집착하는 겁니다. 3030님께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요?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핵을 가져야 된다는 이 발상은 어찌 보면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는요, 이건 우리의 욕망, 가지고 싶은 건 우리의 욕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NPT라는 핵 확산 방지라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 한국의 핵 문제도 이제 핵 보유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제 핵을 가져야 된다고 이거 지나치게 나가면 미국과 자유 진영에서 보고 있는 NPT 근간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가 한미 핵 억쟁
억제 확장 전략 이걸 더 강화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계속해서 막 핵 갖자고 무장하자고 하죠? 아니 국민의 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런 주장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당론으로 뭐 우리 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역시 없습니다. 외교관이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냉정하게 보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깨야 되는 게 한미동맹이거든요. 미국한테 허락받아야죠. 예, 그럼요. 그런 개념 없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좀 그러니까 정치를 의식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무지나 무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제 타격이 지난 대선 때 가장 큰 화두가 되기도 했는데 그 발언을 딱 들었을 때 태영호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저는 윤 당선인의 발언이 대단히 많이 왜곡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선제 타격 컨셉은요. 이미 윤 당선인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에도 우리 국방부의 기본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선제 타격은 가만히 있는 북한을 먼저 때려서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가 이 최후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 때 우리가 남겨놓고 있는 최후 수단인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치 우리가 선제 타격으로 전쟁을 개시하는 이런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건요. 그거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올바른 그런 개념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외교를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뭐 실무 단위에서 할 얘기와 그리고 또 이제 각각의 처한 입장에서 할 얘기, 누구 앞에서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떤 나라에서도 국가 원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국가 원수가 되려고 하는 자가 함부로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킬체인이든 선제 타격이든 이런 얘기는 언급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국방의 모든 전략과 전술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흉측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대통령이 언급한 대통령의 되려는 후보자가 언급하는 것은 그 파장이 실제 현재 외교에까지도 그리고 또 현재 정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과연 대통령이 되려는 준비가 되신 분이 맞는가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저는 그때 질의의 그 상황을 거두절미하고 그 선제 타격이란 네 글자만 그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질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냐. 결국은 이거는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해도 이걸 우리가 묵과한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결국은 정체성, 존재 자체가 공멸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우리한테는 이런 최후의 수단이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 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대통령 후보였더라도 저는 다른 말로 그런 질문에 맞닥뜨리더라도 다른 말로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그 후보자의 얘기는 이해가 안 됐는데 태영호 의원님 얘기는 이해가 돼요. 설명 잘 하셨어요. 자, 군사력 차이가 북한과 남 차이가 큽니다. 큰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완전히 기울었죠. 그렇죠. 아예 상대가 안 되죠. 그러면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 무서워하죠.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북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북한 혼자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미동맹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는 한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북한은요. 일단 이를 저지르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실제. 그런데 제가 북한 분들 만나보고 취재해본 바에 의하면 남쪽에서 북을 어떻게 침공하거나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지 먼저 평화를 깨는 일은 없다. 북한 사람들도 얘기해요. 그건 잘못 북한의 우리가 군사력 그다음에 이거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공격, 방어, 반공격 이게 모든 국가들의 이제 컨셉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군사력의 컨셉은 공격형입니다. 북한은 방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건 거의나 맞지 않습니다. 도발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른 건데 사실 ICBM 발사라든지 또 핵실험도 사실은 우리 도발의 범죄에 넣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하신 정도의 얘기는 정말 전쟁 발발을 이제 그런 상호 간에 그런 접전이 있을 걸 전제로 한 발언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까지 지금 이 테이블에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 등 같은 도발들은 이제껏 대화 협상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북한이 손쉽게 취해왔던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또 우리 정세현 장관님도 아마 이 프로그램 나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갱도 복구가 물리적으로는 5월쯤이면은 충분히 복구가 된 상황이고 또 다른 갱도도 만들어지는 상황이라서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중국에 밀리고 러시아에 밀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우리는 시선 바뀌다. 미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조급할 겁니다.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발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방식의 도발은.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에 대한 생각,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떻다고 느껴지던가요, 태영호 의원님?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저는 대단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당선인과 통일 문제 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 문제를 직접 얘기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해 봤어요. 남북 정상회담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예. 그런데 한다면 판문점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다음에 북한이 왜 판문점이랍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난 진보 정권 때는 북한으로 갔으니 이번에 하더라도 먼저 내가 평양에 가는 건 없다. 판문점에서 왜 이번에 김정은이가 올 차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판문점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꼭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평도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도발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기 이거 대단히 통수권자로서 중요한 이럴 때 이미 원칙대로 교전 수칙대로 하라고 지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제 후보자들이 늘 강조했던 게 실용외교고. 실리를 추구하는 국익 중심의 외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법들에는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만 한번 떠올려봐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중국과 관련해 가지고도 미국이 여러 차례 요구를 하지만 중국하고 가장 결연돼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를 떠올려 보면요. 그 총리가 제일 먼저 러시아로 3월 12일인가요?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와의 중재를 위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실용외고 실리외교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정말 국익 중심의 외교를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하셨습니다. 중요하죠. 도발하면 막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그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이런 얘기는 하라고 하지 마세요. 좀 못하게 하세요. 아니 저는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사실 말하면 김정은에게 정말 대화를 하자고 정말 대단히 성의도 보였고 잘해줬다고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온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 입에다 옮기기 어려운 그런 진짜 대단히 저질한 이런 표현들로서 우리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꾹 참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가 뭘 잘못했다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저 당당히 얘기해야 버릇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런 말도 안 하고 그저 좋은 선의의 마음 좋은 이웃집 아저씨 모습을 계속 보이면요. 그러면 애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짜 도를 넘었을 때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정정당당히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콕 찍어서 저는 이해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청문회를 통과하겠지만 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인 박진 외교부 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그간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미래가 보일 것 같은데요. 먼저 이재정. 네, 일단 지금 장관 후보자들 모든 검증에서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한덕수 총리의 그런 로펌 자문 같은 사실상 정관이지 않는가? 소위 비수기, 정치 비수기에 그와 같이 결련돼서 그냥 단순한 용돈 정도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정말 집 사고도 남을 정도의 금액들을 수령하시는 모습들이 모든 장관들한테서 거의 다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권영세 우리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박진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점들은 어떻게 한결같고 일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점들 좀 극복하고 넘어서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는 그런 개별적인 검증도 검증이지만 너무나 중차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외교고 비핵화라는 것보다 결과론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자체가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박진 후보자의 그간의 의회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러니까 말씀은 또 정치적으로 필요하셔서 하시지만 굉장히 또 이제 점잖게 조율하는 입장에 쓰실 때도 있습니다. 좀 차분하게 예전과는 다른 현재 한반도 정세를 좀 인지하셔가지고 좀 현명하게 국익 중심의 외교 아까 얘기했던 실용적 외교를
구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권영세 후보자님 얘기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시길 남북 관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정말 호떡 뒤집어지잖아요. 북한도 이제 남한을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래서 후퇴하지 않을 수 있는 여야가 공이 정말 리버스하지 않는 그런 공고한 체계를 국회가 좀 쌓아가면서 권영세 후보자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적극 돕겠습니다. 박진 후보자 너무 좀 친미적이지 않나, 너무 좀 올드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런 생각도 조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전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때와 윤석열 정부 출범 때 이 외교 그다음에 통일의 다른 것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출범 시작부터 대단히 우리 당에서 다선이고 중진 의원들을 외교와 통일이라는 두 전선에 지금 이제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처한 그런 경제 안보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기초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 보세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 결국은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국에서 여소수 문제가 터져도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지금 점점 외교나 또 통일 이런 전반적인 국제 정세가 점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렇게 시초부터 이 분야에서 중진 의원들을 진짜 전방에 배치한다는 건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첫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접근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분들의 역량에는 사실은 과거의 어떤 행보에는 이제 좀 우려되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 NSC 구성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면 정말 이명박 정부 재판이 되지 않을까, 북한이 핵 개발을 고도화했던 그 시기의 일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라면 사실 의도는 제가 생각하기엔 첫 조각 때 그래도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청문회를 넘어서기 쉬우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분들이 조금 정말 유연하게 과거의 보수 정부의 어떤 정책을 정말 관성적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현재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플렉서블하게 네. 가치를 실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길 저도 기대합니다. 물론 청문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일단 믿고 좀 저희들과 협력해 주시죠. 네, 청문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한국은 좀 많이 다르죠. 예.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주석궁을 막 옮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대단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거는 우리 윤석열 당선인 전에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다 이야기했던 공약이었고 네. 끝내 그 공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네.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첫 업무부터 저는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시작하는 것이 저는 아주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기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죠. 예. 여튼 뭐 그거부터 국민투표 붙여보자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이재정, 태영호, 이재정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